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남현종입니다.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로 손꼽히는 IFA 2025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렸습니다. 100년 넘는 전통을 이어온 이번 행사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약 1,800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해 인공지능으로 연결되는 AI 홈의 미래를 선보였는데요. 잠시 뒤 IT 연구소에서 한중 기업 간의 기술 경쟁이 주요 관전 포인트였던 IFA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정 톡톡 상담소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는 다양한 투자 방법 가운데 초보자도 소액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모주 투자와 소수의 전문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이 두 가지 투자 방식의 차이와 장단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상담도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놓치면 안 될 경제, 사회 분야 뉴스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죠.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 출발하면서 5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국내 증시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1거래일 연속 상승, 5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현재도 고점을 높이면서 1.24% 오름세입니다. 3,44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외국인이 8,689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역시 2천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도 개인만 홀로 1조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선 여전히 반도체 투톱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한 번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2.4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 11거래일 연속 상승인데요. 장중에 역대 최고가 또 한 번 경신했습니다. 현재 5.1% 오름세로 거래가는 34만 8천 원입니다. 네, 코스피 신고가 질주에 코스닥도 들썩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어떤가요? 네.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 지수는 힘이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상승 랠리가 계속되다 보니 피로감이 누적된 영향인데요. 약세로 전환한 뒤에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0.12% 내림세 85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반대로 이쪽에서는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2,052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 역시 252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411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선 2차전지 대표주가 선방하고 있고요. 반면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 로보틱스 3.3%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웹툰주가 강세 기록 중입니다. 디즈니가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웹툰 엔터테인먼트와 새로운 플랫폼을 협력해 개발한다는 소식에 웹툰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움직임까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외환시장 우선 환율은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1,386원으로 출발했는데요. 지금은 좀 더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81원 80전이고요. 유로화와 엔화도 약세입니다. 유로화 현재 1,627원, 엔화가 939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합타임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 관세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네요. 네,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적용하겠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현지 시간 16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 아직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25%의 더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우리 자동차가 경쟁에서 불리해졌습니다. 현재 양국은 지난주 실무 협상에 이어서 장관급 회담까지 열었지만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의 성격과 이익 배분 등의 세부 내용을 넣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다시 관세를 무기로 자신들의 요구대로 수용하라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러트닉 상무장관은 사실상 일본이 합의한 협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이 대미 투자금의 용처를 미국 정부가 결정하도록 인정한 것처럼 한국도 투자 문제는 미국 뜻에 따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요. 이에 응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를 25%로 되돌리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미리 정해진 가격에 통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이 무제한 통화 스와프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는데 김정관 산업부 장관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미국으로 날아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부 조율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최대한 협상을 서두르겠지만 협상 과정인 만큼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 양만은 디테일이 있다며 세부상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하고 있다 말했는데요. 다만 일방적으로 미국이 유리해 보이는 합의를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해버린 상황이라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 이 산업재해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발표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정부가 산업재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초강력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사고가 반복되는 건설사는 정부가 등록 말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사고 규모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했는데 영업이익의 5% 이내가 부과되고요.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최소 30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등록 말소 요청까지도 가능하도록 했고요.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한 사업장은 공공입찰이 제한되고 금융과 투자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돈줄을 틀어주겠다는 건데 금융권 자체 심사 기준에 안전도 평가를 도입해서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하고 각종 정책자금 참여 등의 제한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고요. 노동자들이 위험한 작업 현장을 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작업 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도급 계약 시 적정한 비용과 충분한 공사 기간을 보장하도록 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고 이 같은 제재 외에도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우려를 내비쳤는데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곧장 입장문을 내고 개별 기업은 물론이고 연관 기업, 협력업체의 경영에까지 미치는 파급력이 크고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 정부가 산재 예방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처벌 중심 정책을 탈피하고 기업의 자율안전관리 체계 정책을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중심의 정책과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길 요청한다 강조했습니다.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는 되지만서도 근본적으로 매일같이 불안을 떠안고 일터로 향하는 일부터 없애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대책이 잘 마련돼서 산업재해로 좀 피해를 입는 분들이 좀 줄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군 복무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네, 지난 3월 군복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이뤄져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육군 18개월, 공군 21개월 등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청년 세대가 병역 의무로 겪는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겠다는 의지가 담긴 청사진인데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을 완료하고 2028년 상반기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제시된 상태입니다. 계획이 현실화하면 기존의 6개월이나 최근 개정된 12개월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완전한 인정이 되는 셈인데요. 이처럼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선 이유는 청년층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업과 치열한 취업 경쟁으로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18세에서 24세 청년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고작 24%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렇게 사회생활 초기에 발생한 가입 공백이 평생의 연금액에 영향을 미치면서 미래 소득을 30% 이상 깎아먹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가가 책임지고 연금 가입 기간으로 채워주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네.
자, 이어서 정부가 농산물 유통 비용을 5년 내로 10%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간 이 배추나 무 등 일부 농산물은 유통비용 비율이 절반을 넘어설 만큼 이 마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 정부가 소비자 물가 부담을 줄이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게 하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유통비용을 10% 낮추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온라인 도매 시장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6% 수준인데 5년 뒤 절반인 50%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고요. 1조 원 수준인 거래 규모도 7조 원으로 7배 늘립니다. 국내 최대 농수산물 도매 시장인 가락시장 거래 규모를 뛰어넘는 액수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 진입 장벽부터 낮추기로 했는데 연간 거래 규모 2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판매자 가입 요건을 없애고 이용자들에겐 맞춤형 바우처도 제공하고요. 또 기존 방식 외에도 예약 거래나 경매, 소량 거래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경쟁 촉진을 위해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도 추진하고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경매 중심 거래에서 벗어나 물량과 가격 등을 미리 협상한 후 매매하는 예약형 정가, 수의 매매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만족할 수 있는 더 이상 금배추 같은 신조는 좀 안 볼 수 있게 해줬으면 합니다. 예, 좀 농수산물 물가가 안정되길 바라겠습니다. AI 반도체 훈풍을 탄 SK하이닉스가 역대급 법인세를 냈습니다. 네, 많이 번 만큼 또 많이 냈는데요. 올 상반기 16조 원이 넘는 국내 1위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같은 기간 2조 7천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납세 실적으로도 1위에 올랐습니다. 2위 기아가 9천억 원인 걸 감안하면 3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또 애초 한국은행으로 알려졌던 지난해 법인세 납부 1위도 실제로는 SK하이닉스였던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밸류체인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 선점 효과가 톡톡이 나타난 모습인데 강력한 반도체 수출 경쟁력이 여전히 우리나라 산업과 세수를 지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 2분기 글로벌 D램 시장에서 40% 육박한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는데 1분기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제친 데 이어서 격차를 더욱 벌렸고요. 상반기 국내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데에도 SK하이닉스의 기여가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재계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으로는 최태원 SK 회장의 선제적 투자 결단을 꼽으면서 불과 10여 년 전 경영난에 빠졌던 하이닉스를 인수한 뒤 단기 수익보다 차세대 기술 확보에 초점을 맞춘 HBM 개발 투자가 결국 오늘날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예. 자, 저도 요즘 주변에서 코로나 감염됐다는 분 조금씩 그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추석을 앞두고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수는 지난 8월 말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주일 동안 433명으로 집계됐는데 올 들어 최고 기록이고요. 10주 연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전수조사가 아니라 입원 환자만 표본 감시하는 수치인 만큼 실제 감염 환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더운 여름철 에어컨을 켜고 환기는 하지 않은 채 실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감염을 더 확산시켰을 수 있다는 지적인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점점 더 늘고 있어 걱정입니다. 질병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코로나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는데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등은 무료로 백신을 맞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가도 비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어요. 네, 연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 전국의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올 들어 전국 5번째 확진 사례로 지난 7월 파주시 사례 이후 두어 달 만인데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이 파견돼 해당 농장의 돼지 80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요. 연천군과 인접한 5개 시군에 대해선 오늘 오후까지 축산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도 발령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살처분된 돼지는 전체 사육마리수의 0.01% 이하인 만큼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하네요.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슬퍼했던 소식인데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자신은 바닷물에 휩쓸려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 이 연결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과 관련해서 해경이 2인 1조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동료들의 폭언까지 나왔어요. 폭로까지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가 현장에 도착했던 시간이 새벽 2시 25분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로부터 17분 뒤 무전을 통해 당직 팀장에게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발목까지 차올랐던 물은 불과 10분 만에 허리까지 올라왔고 마지막으로 고립됐던 남성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겠다 보고까지 했는데 드론의 마지막 모습이 촬영된 시간은 3시 27분, 1시간 가까이 혼자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직 팀장과 무전을 주고받던 당시 나머지 팀원 4명은 휴식 중이었다고 하는데 연결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연 동료들은 위급한 상황인지 전혀 지시를 받지 못했다. 자신들을 깨웠더라면 곧바로 구하러 갔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해경소장과 파출소장이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누가 물어볼 때 대답하지 마라. 이번 사안에 대해 함구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폭로했는데요. 2인 출동이라는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게는 규정보다 많은 휴게 시간을 같은 시간대에 부여한 것으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해경은 진실 은폐는 없었다며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 지시했는데요. 또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취임 7개월 만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또 관할 해경소장인 이광진 인천해양경찰서장도 직무에서 배제됐고 영흥파출소 소장과 사고 당시 당직 팀장도 함께 대기발령 조치 받았습니다. 자, 오늘 합타임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6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3, 4차로에서 화재 사고가 났고요. 지금 사고 처리하면서 서강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쪽으론 성산램프 1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초나대목 4차로에서 작업하고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서운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입장에서 안성까지 막히고 더 가서 서울 도심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반대 부산 쪽으론 남사 부근에서만 3km 주춤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화성휴게소에서 8탄 분기점까지 막히고 매송휴게소부터 용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도 속도를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IT 세계 속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봅니다. IT연구소, 오늘도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연초에 열리는 CES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텐데 이 미국에서 열리는 가전 박람회죠. 그런데 이 외에도 이른바 3대 IT 쇼라고 불리는 쇼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매해 1월에 열리는 CES라고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쇼가 있고 그리고 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MWC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행사이고 모바일 중심 행사고요. 한 매월 2월이나 3월에 열리는 행사가 있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쇼 중에 하나가 IFA라고 부르는 IFA라고 하는 쇼인데 이게 베를린에서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급 소비자 가전제품 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9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려서 요 이야기 좀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 행사가 방금 말씀하신 3대 행사 중에 역사가 가장 오래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려 101년이 된 쇼입니다. 거의 모든 산업 박람회 중에 가장 오래된 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쇼가 좀 특이한 게 이 쇼가 이제 제가 이제 독일어를 못하다 보니까 IFA라고 이제 IFA를 보통 약자로 해서 IFA라고 하는데 그게 인터내셔널의
펑크 뭐 어스텔레노 베를린 이건데 이 중간에 이게 뭐냐면 네. 영어로 직역을 하면 이게 인터내셔널 다음에 라디오 엑시비션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게 베를린 국제 라디오 박람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국제 무선 통신기기, 뭐 라디오 이런 걸 전시하는 정도로 네. 1924년 당시 독일 정부가 뉴 미디어인 라디오 기술 전시회를 주도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그땐 라디오가 뉴미디어였던 그렇죠. 거죠. 네, 정말로 정말 오래된 역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원어 명칭이 베를린 국제 무선 통신기 전시회가 된 거고요. 또 이 쇼가 유명한 게 1930년도에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 있지 않습니까? 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이 행사 7회 행사의 개막 연설을 하기도 했어요. 진짜 오래됐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초의 카오디오, 뭐 텔레비전 수상기, 리모컨, CD, 콤팩트 디스크. 네, 정말 지금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혁신 기술들이 이 IFA에서 좀 공개가 됐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다 보니 올해도 그 역사가 연결이 되면서 이제 1,800곡 정도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IFA라고 하는 쇼는 이제 기존의 CES라고 하는 쇼는 이제 1월에 열리다 보니까 최신 혁신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는 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쇼는 9월에 열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1월에 어떤 기업들이 뭐 우리 이런 거 할 거야 얘기하는 것들이 9월쯤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윤곽이 잡히거나 실제 상품이 된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IFA라고 하는 행사는 현실을 점검하는 혹은 이제 좀 실제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쇼로서 약간 또 CES랑은 결이 다른 어떤 형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전 쇼인데 뭐 이름은 여전히 베를린 국제 무선 통신기 전시회겠지만 네. 이제는 내용이 좀 바뀐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뭐 지금은 여기도 다 AI 얘기가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원래 이 쇼가 말씀드린 대로 무선 통신이고 우리 가전 쪽이다 보니까 특히 이 쇼는 원래 백색 가전, 그러니까 뭐 냉장고나 텔레비전 이런 전통의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AI가 붙으니까 이른바 AI 홈. 그러니까 집에 있는 어떤 기기들이 어떤 식으로 AI로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준 쇼가 이번에 올해는 그런 쪽의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에서도 뭐 이제 스마트 띵스 기반의 멀티모달, 그러니까는 모든 기기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도 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집안에 있는 TV와 기기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고 또 개인화를 돼서 음성 인식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에 대한 통합 시나리오를 좀 보여줬었고요.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 로보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비디아, AMD 이런 주요 기업들의 이제 기조 연설이나 토론회들도 좀 진행이 됐었던 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AI 홈. 이거 관련해서 좀 인상적인 기술들이 많이 나왔겠는데요? 네, 일단은 이번에 좀 두드러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앰비언트 AI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상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집에 돌아오기 전에 한 10분 전쯤에 자동차가 이제 우리 주인님이 집에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로 내가 10분 후 도착이라는 걸 집안에 있는 에어컨한테 보내는 겁니다. 이야. 그러면 이제 집안에 있는 에어컨이 내가 몇 도로 설정해줄 필요가 없이 평상시에 우리 주인님이 집에 들어올 때 이 정도 온도지, 그럼 지가 알아서 온도를 세팅해놓고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 가면 되게 쾌적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하겠죠. 들어가면서도 스마트 조명 같은 거 세팅해놔서 내가 밤 8시에 들어가는지 밤 10시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조명의 톤과 색깔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말로 힘들었어 하면 고생하셨어요 라면서 그러니까 어떤 TV가 틀어지거나 관련돼서 나에게 맞춤형의 음악이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앰비언트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처럼 막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요거 해줘가 아니라 아예 이제 일상으로 보이지 않게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이런 기술들이 좀 이번에 주목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에너지 절감하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전기, TV 이런 것들을 뭐 예전에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가스불 끄고 왔나? 막 이런 얘기처럼 이런 것도 안전하고도 이슈가 있지만 내가 급하게 만약에 전력을 끄지 않고 갔을 때 뭐 AI가 알아서 좀 전기를 꺼준다든지 아니면 평상시에 패턴을 분석을 해서 약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전력을 아낄 수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이런 것도 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AI랑도 많이 할 수도 있고 뭐 일상에 있는 스피커들이 내 목소리를 잘못 가져가서 가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온디바이스 AI 그러니까는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로 이 기기들이 연결이 되게 되는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 같은 기술들이 우리도 모르게 이런 가전에 녹아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좀 쇼에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뭐 그 외에도 로봇에 대한 기술들 네. 아니면은 어떤 청소에 대한 기술들 뭐 이런 하나하나의 기술 또 요즘에 이제 헬스케어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뭐 이런 요쪽 기술들도 좀 인상 깊게 사람들에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야, 처음 말씀하셨던 그 앰비언트 AI 보이지 네. 않는 인공지능 와, 대단한데요. 마치 나만의 비서가 하나 생기는 그렇죠.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을 것 같은데 네. 삼성이나 LG에서 아무래도 좀 많은 뭐 상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비롯해서 한 100여 개 기업과 단체가 이번에 또 이 IFA에 참석을 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홈 미래 일상을 현실로 뭐 이런 주제를 갖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AI와 관련돼서 본인들의 기기들이 어떤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동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줬고요.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잠들 때까지 요즘에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혼자 사면 적적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요즘에 AI랑 대화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AI랑 대화를 하다가 나 이제 잘 거니까 굿나잇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스마트폰이 자는 거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스마트싱스에 연결돼 있는 TV랑 네. 조명을 자동으로 꺼주고 그리고 또 에어컨이랑 공기청정기는 저소음 모드로 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 말로 끄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냥 맥락을 이해해서 연결돼 있는 AI가 알아서 해주는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AI 가전의 오케스트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예. 표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수많은 기기들을 마치 이제 AI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배율을 하면서 조합을 해서 그걸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좀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AI 홈 허브라고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주방에 들어가면서 그냥 스피커가 연결돼 있는 애한테 야, 나 오늘 좀 영양 균형 좋은 메뉴 추천해줘라고 하면 이 LG에 있는 그 AI 서비스가 레시피를 검색하고 추천을 하면서 여기에 만약에 오븐 같은 게 또 유럽은 오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오븐을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음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요거는 오븐이 한 15분 정도 필요하니까 미리 예열을 그 온도에 맞춰서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야. 그럼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제가 뭔가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예를 들면 재료 같은 걸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이 오븐이 알아서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 맞춤으로 온도가 세팅이 돼서 준비가 돼 있는다든지 아니면 뭐 요리하다가 나 좀 숨 좀 돌리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명 온도 음악 같이 뭐 맞춤형으로 보여주는 이런 형태의 어떤 미래들을 좀 보여주는 것들이 상당히 흥미롭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나중에 뭐 로봇 기술까지 발전하면 자, 요리도 사람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재미를 위해서라도 요리를 좀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첨단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중국 기업들이 많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중국의 기술 수준은 어땠습니까? 실은 최근에 이 유럽에서 하는 쇼들이 미국에서 하는 CES보다 관심을 더 많이 받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CES 1월에 하는 이제 그 미국에서 하는 쇼는 미중 무역 갈등 이후에 생각보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나가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최신 기술들의 일부만 볼 수 있는데 예. 유럽에서 하는 MWC나 아니면 IFA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과 유럽이 특히나 이제 유럽 소비자들이 은근 중국 제품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가성비 좋고 그리고 합리적인 금액이다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 회사들도 유럽에 많이 홍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진짜 힘을 여기다 많이 싣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 전체 참여 기업이 1,800개였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중국 기업이 800곳이에요. 와. 그러니까 거의 제일 많은 거죠. 네. 정말로 800곳이 넘는 중국 기업이 자신들의 최신 기술을 보여줬는데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다 들어보면 딱 한 줄이에요. 여기 중국 기업 맞아? 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중국의 뭐 저렴한 뭐 예. 가성비 좋은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최신 기술 그리고 정말 이 기술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좋은데 혹은 우리 위험한데 랄 정도의 놀라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도 모두 다 공감하고 대표적인 게 바로 로봇 청소기예요. 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로봇 청소기 1등 중국 회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로봇 청소기가 기존에 있었던 국내 기업들보다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면 로봇 청소기에 계단을 뛰어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퀴가 이렇게 올라가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들이 이미 상용화가 됐고 네. 두 번째로는 이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다가 만약에 앞에 양말 같은 게 있으면 피해 갔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너무 많으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기계를 보면 아예 로봇 팔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청소기 안에 팔이 요만큼 나와서 아직 무거운 건 아닌데 양말 같은 걸 집어요. 야. 그래서 양말을 원하는 통에 갖다 놓거든요. 와. 그 정도까지 지금 AI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에 또 이 쇼에서 나온 로봇 청소기는 단순히 요만한 그러니까 낮은 계단을 넘어서는 수준이 아니라 바퀴가 4개 달린 트랙터 형태도 나와가지고 오. 우리를 치면 예전에 2층 뭐 이런 그 단독주택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미국 집 같은 경우는 1층에 게러지가 있고 2층에 이제 보통 이제 자는 데들이 있는데 계단이 거기 꽤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높은 계단도 올라갈 정도의 이제 그 로봇 청소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바퀴가 올라갔다 들어갔다 하는 형태들이 나오기도 시작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은 로봇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해서 청소에 대한 걸 버리고 오고 또 뭐 물 채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테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스테이션 없이도 단독으로 움직이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다가 이제 다 몰아넣고 있는 거죠. 네. 이런 변화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기도 했고 두 번째로는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이번에 71곳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중국 기업이 40개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절반 이상이네요.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국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 대비 성능으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진짜로 집에 들어갈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게 뭐 완벽하게 자율주행처럼 뭔가 이렇게 혼자서 요리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네. 자세히 보시면 그 로봇 뒤에서 누군가가 조정기 같은 걸로 조정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는 혹은 집안이나 공장에서 있을 수 있는 로봇이 중국 회사가 40개나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제 상당히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와. 아니 뭐 말씀하신 게 진짜 미래 사회처럼 네. 상상이 잘 가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기술과 중국 기술이 이제 AI 뭐 홈이 네. 이게 또 이슈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뭐 차이점이 있었는지 어디가 뭐 더 네. 낫고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에 이게 가전 쇼니까 집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예가 나왔거든요. 한 줄로 설명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래형,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온도가 맞아주고 이런 것들은 한 1년, 2년은 더 있어야 돼. 아무리 빨라도.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길면 3년 이상 있어야지 될 미래들에 대한 이야기의 비전을 보여줬다면 예. 중국은 현재 지금 가능한 수준에 대한 걸 좀 보여주는 아하. 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방향성이 다르긴 하고 퀄리티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미래와 현재를 좀 같이 볼 수 있는 맥락도 있었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조금 더 미래에 초점을 두고 중국은 당장 이게 현재 구현 가능한 기술들. 근데 이제 어쨌든 열린 건 유럽, 독일에서 열린 거잖아요. 네. 유럽의 기술도 좀 소개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어땠나요? 그러니까 유럽의 기술의 특징이 좀 보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걸 뭐 AI 막 이런 최신 기술 들어갔느냐 생각보다 최신 기술이 없었어요. 그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바라보는 시선이 두 가지였는데 최신 기술을 내놓은 게 몇 곳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 몇 곳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나 중국의 기술을 따라가는 수준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기술이 뒤처졌다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고 네. 한쪽은 아니다. 유럽은 소비자들의 특징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특정 브랜드를 믿고 따르면 10년 이상 고장 안 나고 계속 쓰는 이러한 형성이 돼 있으니까 네. 최신 기술을 빨리빨리 넣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안정적이 됐을 때 넣는 어떤 형태야라고 이제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네. 유럽 기업, 이제 유럽에 있는 가전 시장을 노리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도 유럽의 좀 특징을 보고 또 한 가지의 결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분명한 거는 기술의 주도권에 있어서는 약간 유럽은 좀 뒤처진 느낌이 들었다. 뭐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성이나 LG 말고 네. 우리나라 뭐 스타트업이나 중견 기업들도 참여를 많이 했나요? 상당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그 1월에 미국 CES 갔을 때도 줄 서 있는 거 보고 놀랐는데 이번에 또 그랬거든요. 뭐냐? 우리나라 안마기기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안마기기 회사들에 정말 외국 사람들이 뭐 이런 표현은 좀 난리가 납니다. 네, 정말로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막 몇천 명씩 줄 서 있고 막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도 똑같이 우리나라 안마기기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았고 헬스케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요만큼만 주물러주면 요즘은 팔도 다리도 따로 막 주물러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일종의
K-테크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들도 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번부터 IFA에서 혁신상을 주기 시작했는데 그 네. 혁신상 중에 하나가 청력을 보조해주는 스피커가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약시이신 분들이 네. 테이블 위에다가 조그만한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걸 놓으면 이게 주파수, 어떻게 보면 청력에 대한 보조를 해준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어서 선명하게 TV를 볼 수 있게 하는 이런 것들도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약자들을 위한 기술이나 특이한 어떤 특정 기술들이 우리나라 또 스타트업들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흥미로운 기술들이 많이 소개됐네요.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오늘의 뉴스 돈 되는 라디오 한낮의 과학실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에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시 정각 2부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관용구에 가로 뛰고 세로 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북받쳐 이리저리 날뛰다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수험생들은 입시 제도가 또 바뀐다는 말에 가로 뛰고 세로 뛰며 항의를 했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가로지나 세로지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는 짐을 가로로 지나 세로로 지나 등에 지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마찬가지인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가로와 세로는 각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 있는 방향과 위에서 아래로 나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가로와 세로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동사나 형용사 중에도 이같이 방향을 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사 가로지르다는 양쪽 사이에 기다란 막대나 줄 따위를 가로로 놓거나 꽂다, 또는 어떤 곳을 가로 등의 방향으로 질러서 지나다를 뜻합니다. 또 형용사 세로지다는 양쪽 끝이 위에서 아래로의 방향으로 되어 있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 마 밑에 티읕 받침을 쓰는 동사 가로맞다는 남의 할 일을 가로채서 맞거나 대신해서 맞다, 또는 남의 일에 참견하다를 뜻합니다. 내가 왜 남의 일을 가로맡아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같이 말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방향의 뜻이 확실하게 살아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과 경기 북부, 충남 서해안과 전남, 강원 영서 곳곳
곳곳에 소나기가 오고 있고요. 서해 5도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저녁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밤부터는 지금 서해 5도에 영향을 주는 비구름이 중부지방과 전북 북부 지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내일은 강릉을 포함한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예상 강수량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제주도는 10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 강원 영동과 그 밖의 남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 이 비는 서쪽 지역은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도,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전남과 경남, 제주도 곳곳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구와 제주 33도, 강릉 32도, 대전, 광주, 부산 31도, 서울 28도까지 오르며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출발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까지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무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죠. 돈 되는 라디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투자 얘기를 해볼 건데요. 공모주와 사모펀드 투자, 이 두 가지 방식의 특징과 차이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리니까요. 문자로 미리미리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에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신뢰가 실추된 책임을 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안건을 여당 주도로 부결시켰습니다. 트럼프 관세 영향으로 8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지난해 8월보다 15.2% 감소하며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유럽 등으로 수출이 늘면서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1년 전보다 8.6% 증가해 역대 8월 가운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이 오늘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현행 27.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는 25% 관세가 계속 적용됩니다. 올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초등학생이 전체의 5%로 2013년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교육부가 발표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중학생은 2.1%, 고등학생은 0.7%였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괜찮습니다. 지금 함께하시면 시사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사법부 갈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점점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민주당이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대통령실도 관련해서 브리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좀 잡음도 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하면서 전면 공세를 펴고 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전방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선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몹시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2027년 6월까지 남아 있어요. 대법원장 임기라는 거는 6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민주당도 이런 압박을 하는 모양새에 대해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런 카드를 꺼낸 거는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 텐데 무엇보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해서 법원이 그 재판을 안정적으로 끌고 가도록 뒷받침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를 두고 사실 말이 많잖아요. 네. 지난 3월에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두고도 논란이 컸습니다. 시간으로 계산하냐, 일자로 계산하냐. 그래서 이례적으로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결과는 석방을 시키고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모두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기각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기현 판사 개인적으로는 룸사롱 접대 의혹을 받았다는 것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의혹이긴 하지만 법원 내에서 어떠한 징계 같은 처분이 없다라는 것도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그 민주당 인사들 발언을 봐도 알 수 있는 게 그 정청래 대표는 재판 독립이라는 거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그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스스로 그 중립을 어겼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시속 100km 주행 고속도로에서 20km 고집하면서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를 바꿔야 된다. 내란에는 꿀먹은 입으로 침묵하고 대통령 후보 바꾸기를 획책하더니 내란 심판에는 재판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했습니다. 야당과 법조계가 반발을 좀 심하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야당은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고 있어요. 이재명의 유죄가 두려워서 조희대를 사퇴시키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불가능한 발상이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관련해서 긴급 의원총회 열고 대여 투쟁 방안을 어떻게 잡아나갈지 모색할 전망이고요. 법조계에서는 삼권 분립을 흔드는 일, 사법부 독립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처사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오는 25일에 또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서 법관들의 그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네. 헌법학계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이미 구성이 돼서 재판을 받던 상황인데 그걸 변경을 해서 재판받도록 하는 거는 재판받는 당사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 반대로는 법원의 조직이라는 건 헌법에 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애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회의 소집하고 한 게 국회가 의결한 입법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사법부가 개입을 먼저 시작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원래 내란 직후에 초기에 설치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 주장을 하면 도리어 재판을 더 지연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자, 삼권 분립을 흔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삼권 분립이라는 거는 철저히 지켜져야 되죠. 그리고 또 무엇이 우위에 있다라고 이거는 딱 잘라서 이분법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삼권 중에 행정부는 대통령을 우리가 선출을 하죠. 입법부도 의원을 우리가 선출합니다. 사법부만이 선출 권력이 아니라는 점. 그런 점에서 그럼 앞으로 이 삼권이 민주적 정당성을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건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사례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불과 지난주 이 시간만 해도 여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치 악수하면서 좀 웃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이제 돌아섰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국회 대정부 질문도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였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당은 이제 야당의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고요. 요거는 국민의힘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야당은 또 국민의힘이 이거 여기에 맞서겠다면서 대통령을 향해서 탄핵 이야기를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좀 그러긴 뭐 여야 뭐 입장 차이가 있지만 너무 취임 100일 갓 지난 대통령인데요. 그 서로 주고받는 말만 봐도 뭐 파시즘, 나치 이런 수위 높은 발언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 오늘은 외교통일 안보 분야 진행하는데요. 민주당은 비상계엄에 따른 외교 혼란을 일으킨 그 사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정상화됐다라는 점을 부각할 걸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그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관련해서 뭐 한미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을 파고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네. 국무회의를 매주 하고 있지만 오늘은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족한 자원을 한 군데에 투자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취해서 수도권 1극 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한 효율성을 가진 체제인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5극 3특이라고 거론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1극 체제가 아니라 지방 포함해서 5개 발전 중심부를 꾸리고 강원, 전북, 제주 이렇게 3개 특별자치도를 육성하겠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네. 이거에 속도를 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요. 또 세종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이죠. 또 세종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 고용난을 이야기를 했어요. 기업들을 향해서 지금 통상파고를 함께 극복하는 기업들이 청년 고용난이라는 고비를 넘는 것에도 힘을 모아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예. 자, 한편 검찰은 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네요. 예, 요 사건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의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으로 2020년 1월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최이배 의원 본인이 그때 6시간 동안 갇혀가지고 창문도 다 안 열리는데 이제 고개를 빼꼼히 내놓고 있다가 직접 본인이 112에 신고하고 나서야 빠져나올 수 있었던 좀 충격적인 장면이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건이 기억되는 거는 그 나경원 의원이 빠루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노루발 못보비라고 하는데 그거를 집어드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사실 지금까지 요 장면이 많이 각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상징성으로 남아있는데 어제 구형을 한 거죠, 검찰이. 근데 이 구형이 재판 시작된 지 무려 5년 8개월여 만에야 이루어진 겁니다. 2020년 1월이었으니까요. 네. 형사 공판 1심 처리 기간이 보통 5개월 정도라는 거를 비교해 보면은 10배 이상 오래 걸린 건데 그동안 좀 의원들이 불출석을 계속 해왔고 네.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상입니다. 그 당시 당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어요. 예. 또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죠. 송원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 원 구형을 했고 이외에도 이만희, 김정재, 윤한홍, 이철규 의원 그리고 원외 인사로 민경욱, 이은재, 김성태 전 의원 등에게도 각각 구형을 했습니다. 피고인 중에 고 장제원 전 의원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사망을 했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이 됐고요. 네.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 입장은 당연히 정당한 정치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나 방법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사표시 방법일 뿐이었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이 지금 또 국회에서 법사위 상임위 그 법사위에 있는 간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 법사위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 이런 공세로 번져가고 있고요. 네. 관련해서 선고는 11월 2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이고요. 아하. 재판 시작으로부터는 5년 10개월 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도 이르면 이제 오늘 결정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요?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권성동 의원 그 영장실질 심사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늦은 오후 혹은 다음 날 넘어가는 새벽에 나오니까 내일 아침 이전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권성동 의원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특검이 저에 대해서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인데 오후 2시에 역시 첫 공판 준비 기일 진행을 해요. 근데 이 공판 준비 기일은 공판 기일하고 달라서 그 정식 공판하기 전에 양측 입장을 먼저 확인하고 계획 같은 걸 정리하는 절차예요. 예. 그래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는 30일에 오전 10시에 이제 첫 공판 기일이 열리는데 이때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고요.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 준비 기일도 이번 주 금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특검이 제출했던 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특검이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참고인 조사 응해달라고 했었어요. 증언 좀 해달라. 네. 얘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에 출석을 계속 안 했거든요.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다른 방법을 택한 거죠. 네. 공판 전 증인신문이라는 방법을 택해서 이걸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기일이 잡힌 겁니다. 예. 국민의힘의 김희정, 김태호, 서범수 의원이 대상이고요. 이분들이 이 서범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한동훈 전 대표하고 상의를 하면서 추경호 의원한테 직접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요청했다라는 걸 특검이 확인을 했다는 거고요. 김희정 의원은 추경호 의원하고 국회 원내대표실에 함께 머물렀던 점, 또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있었는데 추경호 의원하고 이 둘이 소통했을 걸로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나라박 소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스페인에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했는데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제기됐던 중국 동영상 플랫폼이죠. 틱톡의 처분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예, 이 틱톡 갈등은요. 사실 미중 무역 분쟁의 어떤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고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부터 시작이 됐던 과거부터 시작이 됐던 그리고 그 무역 분쟁 중심에는 틱톡이 있었습니다. 예. 중국 동영상 플랫폼이면서 이 숏폼이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하고 있죠. 네. 트럼프는 이 틱톡을 정조준했었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 안보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이라는 거를 작년 4월에 제정을 했었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이 틱톡커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젊은 지지자들이 틱톡을 애용하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거를 마냥 못 쓰게끔 하기는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취임 후에는 그 틱톡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고 중국하고 좀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에다 제안한 건 이거였습니다. 틱톡의 미국 사업을 새로운 미국 법인에다가 분사를 하고 미국 투자자들이 그 법인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는 예. 그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트럼프의 기조와 맞죠. 미국에 들어올 거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갖게 해달라라는 건데 중국은 반대를 해서 네. 이게 무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틱톡의 큰 틀에는 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얘기한 거는 그 중국 측에서 보유한 틱톡 지분을 미국 기업에 매각한다라는 것까지 커다란 틀에서는 합의를 했다는 거고 예.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앞으로 미국이 틱톡을 통제하게 될 거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사실 이렇게 합의에까지 이르게 된 거는 중국이 지분 매각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큰 진전을 이룬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건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뭐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라고는 했는데 그런 문제라면 사실 틱톡을 수년간 이렇게 인기를 끌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수집은 다 됐을 것 같거든요. 이미? 예, 네. 시간상으로. 그래서 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중국은 뭐 미련이 없었을 수 있다. 엑시트를 하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래서 그 틱톡의 알고리즘 기술까지 미국이 넘기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틱톡은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관세 문제는 좀 교착 상태예요. 네. 지난 5월 달에 미국하고 중국이
그 115%포인트씩 서로 관세 인하하자 합의를 했는데 유예 기간이 오는 11월에 종료가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교착 상태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을 처방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화요일 코너입니다. 돈 되는 라디오, 오늘도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투자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요즘은 투자 상품이 많이 다양해졌잖아요. 예. 젊은 청년들의 주식 투자 비중도 많이 높아졌고요. 주식 투자의 위험도에 대한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주식 투자법도 있고 투자 대상도 있는데 그중에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초보자도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 공모주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정도의 간접 투자 고수들이 투자하는 방법이 사모펀드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간접 투자의 고수들이 잘하는 투자 방법인 사모펀드와 비교적 안정적인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공모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 초보자가 조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공모주, 그리고 간접 투자 고수들이 할 수 있는 사모펀드. 일단 먼저 공모주 투자가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공모주 투자는 기업이 상장, 즉 IPO를 할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처음으로 주식을 배정받아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 쉽게 말해서 회사가 정시에 처음 들어올 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모펀드 투자는 특정 소수의 투자자, 보통 49인 이하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비상장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투자하는 걸 말하는데 보통 전문 운용사가 자금을 모아 운영하며 투자 기간이 길고 유동성이 낮고 공모펀드와 달리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자격을 갖춘 투자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공모주 투자는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먼저 공모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정권사에 계좌가 있어야 하고요. 해당 정권사가 주관사일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균등 배정제 덕분에 최소 전거금만 있어도 기회를 받을 수 있기에 소액 투자자도 참여가 가능하고요. 프로세스는 공모가가 확정되면 청약 신청을 하고 배정을 받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주식을 매도하든지 좀 더 보유하든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균등 배정제 덕분에 소액 투자자도 최소 한 주 이상 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상장일이나 상장 초기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단기간 고수익도 가능합니다. 물론 경쟁률이 높으면 실제로 받는 주식이 매우 적을 수 있고 상장 날까지 전거금이 일정 기간 묶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보다 낮게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청약 최소 단위는 10주이고요. 전거금은 공모가의 50%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10,000원이라면 최소 주문 10주 곱하기 10,000원 곱하기 50%를 계산하면 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 상장 초기에 고수익 기회가 있기에 분산 투자 형태로 활용해도 좋은 상품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 되는 라디오 시간에는 공모주 투자 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세요. 상담도 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총 5분께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보내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그리고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를 나눠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주 투자 말고 일반 투자자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사모펀드 투자는 어떤 투자인가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사모펀드의 특징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은 상장 주식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등의 비상장 기업, 그리고 부동산, 그리고 사회 간접자본 등 투자 대상이 다양하고요. 이로 인해서 공모펀드보다 투자 전략이 자유롭고
공격적인 투자가 가능한 펀드인데 네. 간단하게 투자자가 운용사에 돈을 맡기면 알아서 운용사가 운영을 하는 구조인데요. 상품의 특성상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비상장 유망 기업에 투자해서 성공 시에는 고수익도 가능하고요.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도 큽니다. 단 최소 투자 금액이 높은데요. 네. 사모펀드 규제 완화 이후 적격 투자자 금융자산 기준이 5천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일반 투자자는 보통 1억 이상의 투자금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 단기 차익도 기대할 수 있는 공모주 투자와는 완전 그러네요. 대조를 이룹니다. 다르네요. 네. 그리고 높은 투자 금액 3년에서 7년 정도의 중장기 투자 그리고 높은 수익과 높은 위험의 공존 등이 다른데요. 예. 상품의 특성상 보통 3년 이상 판매 제한으로 돈이 묶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실패 시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수익 반면에 높은 위험도 감안해야 하고요. 또 운용사의 능력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달라지기에 운용사 선택도 중요합니다. 투자 대상에 따라 상장 주식, 채권의 레버리지, 그리고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 헤지 펀드형, 예. 기업 인수, 경영 참여, 구조조정 등에 참여하는 사모 M&A형인 PF가 있고요. 비상장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형, 사모펀드 등이 있습니다. 네. 참고로 2021년 개정 법령에 따라 일반 투자자가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면 최소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하며 예. 레버리지 200%를 초과하는 경우 3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또 투자 시기, 전략, 청산 여부 등에 따라 수익률 편차가 크므로 운용사 및 펀드 구조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이 투자할 때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약간 담대하지 못해서 비교적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공모주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데 그럼 공모주 투자할 때 어떤 걸 좀 더 눈여겨서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IPO 공모 투자 시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행인 및 발행 조건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서류인 투자 설명서와 공모주 청약 및 납입이 완료된 후 청약 및 배정 결과 그리고 주주의 지분 변동 상황 그리고 조달 자금의 사용 내역 등 정권의 발행 결과를 기재하여 공시하는 서류인 정권 발행 실적 보고서인데요. 예. 투자 설명서 및 정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는 공모 가격에 대한 산정 근거 그리고 소유 예측 결과 및 청약 현황 등 공모주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요소가 담겨 있어서요. 네. 투자 판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이런 걸 볼 수 있냐면 바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되어 있습니다. 아하. 여기서 중요한 건요. 공모 가격의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건데요. 네. 실제로 공모 가격이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에는 상정 후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 수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 한 가지 재밌는 거는요. 공모 규모가 클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공모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참고 자료로 공모가 산정 방법 및 근거 관련 공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주간 회사별로 예. IPO 업무 역량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종목에 주간 회사를 확인하고 해당 주간사의 과거 IPO 실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기타 공시를 클릭하고 기업 공개 연간 실적에서 최근 3년간 주간 회사별 공모 가격 대비 수익률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해서 회사명 입력 그리고 기간 설정 후 발행 공시와 투자 설명서를 클릭해서 공모 가격에 대한 산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가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주관 회사별로 업무 역량의 차이가 나니까 이전엔 어떻게 했는지 네, 이렇게 맞습니다.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 공모주 투자에서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얘기인지. 잘하시네요. 그 주관 회사는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고 희망 공모가 범위를 산정하고요. 네. 최종 공모가는 공모주 청약 이전에 희망 공모가를 참고로 하여 기관 투자자로부터
수요 예측 조사를 실시한 후 결정하는데요. 수요 예측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수록 상장일 종가가 최종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향후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참고로 수요 예측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가 적습니다. 아하. 또 실제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높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상장 후 주가 추이를 예측하고 싶은 투자자는 청약 경쟁률을 유효한 정보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 투자자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상장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경우가 적습니다. 예. 점검 발행 실적 보고서에는 청약자 유형별, 그러니까 우리 사주조합, 기관 투자자, 일반 투자자,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청약 경쟁률 등 청약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약 경쟁률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 보유 물량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네, 그 신규주,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 시 기관 투자자는 공모주를 좀 더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공모주를 상장 이후 최소 2주부터 6개월까지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일명 의무 보유 하약 제도인데요. 예. 상장 초기 의무 보유 하약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의무 보유 하약 주식의 대량 매도가 많아질 수 있는데 매도 물량의 증가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의무 보유 하약 물량 및 매도 가능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절대 중요합니다. 네. 이 또한 정권 발행 실적 보고서에는 기관 투자자의 기간별 의무 보유 하약 내용인 실제 배정된 물량 및 매도 가능 시기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오늘 공모주 말고 사모펀드 좀 얘기도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 중엔 또 약간 또 고수가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사모펀드 얘기로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사모펀드에서는. 일단은 그 사모펀드는 일정 수준의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수들, 네. 투자자 많이 투자할 수 있고요. 또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는 기관 투자자 등 전문 투자자와 펀드별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개인 및 일반 법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만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한데 펀드별 최소 투자 금액은 통상 1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레버리지 한도가 높은 펀드의 경우에는 3억 원 이상이며 펀드별로 더 높은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전문 투자자용 상품인데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 보호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예. 사모펀드는 분산 투자 규제, 그리고 공시 규제, 운용 보고서 교부 규제 등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투자자 보호 관련 운용 및 공시 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종목의 펀드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한 경우 가격 변동에 따라 상당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펀드 매니저 교체 등 펀드 관련 중요 사항의 변경이 공시되지 않으며 운용 보고서가 공모펀드보다 상대적으로 정기적으로 제공되지도 않는데요. 예. 공모펀드 운용사는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그리고 투자자에게 운용보고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네. 사모펀드 운용사에게는 이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사모펀드의 경우에도 판매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운용 실적이 안내되는 경우가 많기에 투자 실행 이후에도 판매사에 문의하여 운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면 좋겠죠. 예. 그 항상 그 마음 같아서는 그 저위험 고수익 상품을 찾고 싶은데 네네. 없네요. 네. 고수익은 고위험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운용 실적을 이제 좀 자발적으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사모펀드 투자할 때 또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하거나 염두에 둬야 할지.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운용상 제한이 완화되어 있는데요. 이외에도 금전 차입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펀드 성과에 연동하여 운용보수를 받는 성과보수 펀드의 경우에는 고위험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상보다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모펀드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과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집합투자 규약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보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또 하나 무시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담당 펀드 매니저의 과거 운영 경력이 펀드 투자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과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운용 인력의
경력 및 과거의 운용 성과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물론 펀드 매니저의 경력과 과거 운용 성과만을 기준으로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도 이제 뭐 참고용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 자, 그리고 이 사모펀드는 이 중장기 상품에 가까울 정도로 좀 오랜 시간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환매는 어떤가요? 공모펀드의 경우에는 환매가 금지되는 펀드는 상장을 의무화하고 있어 투자자금 쉽게 현금화할 수 있지만 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공모펀드와 달리 환매가 금지되더라도 상장 의무가 없기 때문에 환급성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특히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매가 불가능하거나 분기, 반기 등 일정 주기로만 환매가 이루어지는 등 환매의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에는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해당 펀드의 환매 가능 여부, 환매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의 재무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춰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게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와 달리 보수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서 성과 보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의 보수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성과 보수를 부과하는 펀드의 경우에는 운용을 통한 수익이 클수록 성과 보수로 지급되는 규모도 증가하게 되니까 실제 실현 이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보수 구조를 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예. 자, 유의할 점이 좀 많아 보이는데 네. 조금 더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모펀드 투자할 때. 그 펀드는 운용회사와 판매회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모펀드의 경우도 자산운용사가 운용하고 펀드 판매 자격을 갖춘 은행이나 뭐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있는데요. 펀드는 그 본질이 실적 배당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원금이 보장되는 고수익의 사모펀드라는 광고 등으로 고객을 현혹시키는 상품들이 들어있던데 이런 상품은 대부분 불법 유사 수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사모펀드를 가장한 불법 유사 수신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금융 소비자 정보 포탈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돈 되는 라디오 시간 공모주 투자와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을 해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하의 비밀번호 486.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8963님이 공모주 몇 주나 청약해야 수익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소액으로 여러 공모주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초보자가 사모펀드로 넘어가야 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궁금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질문 대답하다가 시간 다 지나갈 것 같은데요. 네.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공모주를 지금 공모주 청약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좀 전에 말했던 균등 비례제 방법도 있고요. 예. 그리고 예전처럼 돈을 많이 넣을수록 청약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의 비례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공모주 청약의 수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좋은 공모주를 고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쟁률이 일반 투자자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를 찾든가 아니면 그 공모주를 처음에 기관에서 수요 예측과 금액들을 희망 공모가를 설정할 때 우리가 예상가보다 낮게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는 공모주를 선택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최소 단위는 10주 이상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소액으로 여러 공모주에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모주 투자가 어떻게 보면 직접 투자하는 상품 중에서는 조금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 상품으로 분산하기보다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청약을 할 때 경쟁률이 높은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상황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조금 뭐 하란기의 시장인데 이럴 때에는 공모주 청약을 해도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초보자도 사모펀드로 넘어가야 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 사모펀드에 넘어갈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일반 투자자보다는 그래도 전문 투자자 영역으로 가는 게 네. 금액 제한적인 부분에서 좀 더 낫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전문 투자자의 영역에 들어가려면 일단 소득 기준이 그 개인은 1년에 1억 이상의 소득 기준이 부과되고요. 예.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 이상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채권의 6개 이상 투자 매매 경험이 있든가 아니면 저처럼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문 투자자 영역으로 갈 수 있는데 네. 일단 사모펀드의 특징이 초기 상품이 아니고 중장기 상품이다 보니까 나중에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의 네. 금액이 쌓이면 분명하게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보자가 사모펀드에 넘어갈 시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자산 기준으로 자산 기준으로 네. 그래도 금융자산이 5억 원 이상 정도 되면 네. 사모펀드에 1억 정도를 하더라도 한 20% 포트폴리오에서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분산 투자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보다는 금액, 금융자산 기준으로 5억 이상. 네. 시간 관계상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933님께서 공모주 청약할 경우 청약 물량을 최대로 해도 배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던데 배당을 많이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많이 받는 방법은요. 네. 그 공모주에 따라서 지금 예전에는 돈을 청약금을 많이 넣을수록 청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균등 배정제로 인해서 이제 개인 누구나 공모주를 청약을 했는 사람들한테는 한 주라도 받을 가능성이 생겼는데 예. 근데 정권사에서 지금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능력이 된다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균등 비례제보다는 돈을 더 많이 넣어서 더 투자할 수 있는 공모주 청약을 찾아가지고 네. 하시는 방법이 조금 배당을 더 아하.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9933님께는 모바일 햄버거 쿠폰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추첨 통해서 더 보내드리니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에서 당첨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돈 되는 라디오 공모주 투자, 사모펀드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형로 한국경제교육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학의 시선으로 우리 일상을 돌아보는 한낮의 과학실 이충환 동아SNC 편집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궁금했던 행성, 바로 붉은 행성 화성 이야기입니다. 네. 화성에는 정말 있었을까요? 또 최근에 나사에서 발표한 화성의 생명 흔적은 뭘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화성에 이사 가게 될까요? 오늘 이 궁금증들을 풀어보겠습니다. 야, 오늘도 과학 잘 모르셔도 재미있을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왜 많은 행성 가운데 화성이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네, 화성은 맨눈으로도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밤하늘에서 붉게 빛나는 행성입니다. 이 붉은 빛은 표면에 산화철이 많아서 나는 색깔입니다. 실제로 화성 토양은 마치 녹슨 철가루를 뿌려놓은 것처럼 붉은색을 띠는데요. 네. 고대인들이 이 붉은 화성을 특별하게 본 건 당연합니다. 로마인들은 전쟁의 신 마르스의 이름을 붙였고요. 그리스에서도 역시 전쟁의 신인 아레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불의 별, 즉 화성이라고 불렀고요. 피, 전쟁, 불, 이미 색 하나만으로도 강렬한 상징을 얻은 셈입니다. 네. 비유하자면 밤하늘의 다른 별들이 은은한 조명이라면 화성은 레드 스포트라이트처럼 강렬하게 쏘아 올려진 무대 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일단 이미지 자체가 강렬하기 때문에 인류의 상상력을 많이 자극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이 19세기 말에는
화성에 운하가 있다는 얘기가 돌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1877년 화성 대접근 때 이탈리아 천문학자 스키아파렐리가 망원경으로 화성을 관측했는데 선 같은 걸 봤어요. 그거를 스키아파렐리는 카날리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자연의 수로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영어로 번역되면서 커널, 그러니까 인공 운하가 돼버렸어요. 그 순간 대중의 상상력이 폭발했던 거죠. 네.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엘은 자신의 사제를 터서 천문대를 짓고 망원경을 화성을 관측했는데요. 거기서 운하 지도를 그렸습니다. 그는 화성은 점점 사막화되고 있으며 지적 생명체인 화성인들이 생존을 위해서 거대한 운하를 파서 극지방의 물을 적도 쪽으로 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런 얘기가 신문과 대중잡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심지어 화성인들이 물을 길어 나르며 집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사파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 열풍은 대중문화에도 불을 지폈는데요. 네. 영국의 소설가 H.G. 웰스가 이 아이디어에 자극을 받아서 1898년에 소설 우주전쟁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화성인들이 지구를 침략해서 런던을 비롯한 대영 제국을 초토화시키는 설정인데요. 충격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네. 특히나 1938년에 미국 라디오 드라마로 각색돼서 방송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청취자들이 실제로 화성인이 쳐들어온 줄 알고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뭐 여러 가지 상상이 있었던 그 소재가 화성인데,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정말로 탐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화성인을 상상 속에만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류는 결국 직접 가서 확인하자 하고 나섰습니다. 1960년대 냉전 경쟁이 이제 한창이던 시절에 미국과 소련은 화성을 향해 로켓을 계속 쏘아 올렸습니다. 소련은 마르스 시리즈 탐사선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반면에 미국 나사의 마리너 4호가 1964년에 발사됐고 이듬해 역사적인 성과를 올립니다. 드디어 인류 최초로 화성 근접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진을 본 과학자들과 대중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네. 우리가 꿈꿨던 푸른 행성, 운하가 흐르던 행성이 아니라요. 화면에 나타난 건 메마른 사막의 황량한 풍경이었습니다. 커다란 운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그동안 믿어왔던 화성인 운하 신화는 와장창 깨져버린 거죠.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건 오히려 좀 낭만이 좀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고 좀 슬플 때도 있긴 합니다. 네. 그 화성에 직접 착륙한 건 언제였나요? 1976년 나사는 바이킹 1호와 2호라는 탐사선을 화성에 착륙시켰는데요. 인류 최초로 화성 표면에 제대로 앉은 탐사선입니다. 당시 임무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화성의 대기와 토양 성분 분석이고요. 또 하나는 생명체 탐색이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데요. 토양 샘플에 영양분을 넣고 반응을 관찰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미생물이 숨 쉬듯이 가스 방출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화성에 세균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커졌던 거죠. 네. 하지만 문제는 곧 이어졌습니다. 다른 장비로 유기물, 즉 생명체의 재료가 되는 탄소화합물을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크게 갈렸습니다. 이건 생명 신호다라는 쪽과 아니다. 화성 토양의 화학적 반응일 뿐이다라는 쪽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40년 넘게 결론이 아직 안 났는데요. 2010년대 이후 일부 연구자들은 다시 데이터를 재분석하면서 아마 당시 장비가 너무 민감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탐사 영상 이런 거 보면은 탐사차에 바퀴 달려서 이렇게 굴러가던데요. 네. 그게 로버라고 하는데요. 로버가 그 뒤에 화성 탐사의 대열에 뛰어들게 됩니다. 1997년 인류는 첫 화성 로봇 소저너를 보냈는데요. 크기는 전자레인지 정도 크기로 작았지만 화성 표면을 굴러다니면서 바위와 토양을 분석한 겁니다. 이후에 2004년에는 쌍둥이 로봇 스피릿과 오퍼튜니티가 투입됐고요. 이 로봇들은 본격적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10년 이상 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발견했습니다. 메리디안이라는 평원에서 적철석 블루베리라는 구슬 모양의 광물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물 환경에서 형성되는 광물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화성에는 물이 흘렀고 호수나 강 같은 수변한 환경이 있었다. 이런 결정적 증거를 찾은 거죠. 그 뒤에 2012년에 큐리오시티, 2021년에 퍼서비어런스라는 로버가 화성의 고대 호수와 삼각주를 탐사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SUV만한 큐리오시티는
게일 크레이터라는 곳에서 고대 하천과 호수 퇴적층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점토와 황화물이 들어있었는데요. 지구에서는 이런 물질이 물과 생명활동의 흔적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퍼서비언스 같은 경우는 예제로 크레이터를 향했는데요. 이곳은 과거 강물이 흘러서 삼각주를 이룬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생명 흔적을 찾을 최고의 장소로 꼽은 곳이죠. 이야, 화성에 이제 예전에는 그 상상력이 풍부했던 대상이 화성이고 지금은 이제 생명이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네. 그게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이걸 주제로 갖고 오신 이유가 지난주에 나사가 이 화성에서 생명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월 10일 나사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퍼서비어런스 로버가 화성 예제로 크레이터 서쪽에 네레트바 벨리스 입구의 브라이트 엔젤 지층에서 지난해 그러니까 2024년 7월에 채취한 암석 코어를 분석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마치 표범 무늬 같은 독특한 반전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 무늬 속에는 유기탄소, 황인 같은 성분이 독특하게 배열돼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이 보기에 단순한 지질작용만으로는 설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이거 혹시 고대 미생물이 암석을 갉아먹고 남긴 흔적이 아닐까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을 지금까지 화성에서 찾은 단서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지금껏 물의 흔적, 점토와 유기물 조각은 여러 번 발견했지만요. 이렇게 특정한 패턴까지 보여주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아직 생명체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나사도 잠재적 생명체 흔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제 확정을 하려면 가져와서 이렇게 샘플을 분석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퍼서비어런스는 샘플을 튜브에 담아서 보관하고 있는데요. 나사는 원래 2030년대 초반에 화성 샘플을 지구로 보내려 했지만 비용 문제로 현재는 샘플 리턴 계획이 2040년대로 미뤄졌습니다. 안타깝게. 예. 화성 샘플은 이제 지구로 가져와서 최첨단 실험실에서 분석해야 정말로 생명 흔적이 맞는지 판별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하자면 우주에서 온 타임캡슐을 수거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최근에 미국만 이렇게 화성 탐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유럽, 일본, 인도가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2021년 텐원1 임무에서 궤도선, 착륙선, 로봇까지 한 번에 성공시켰는데요. 화성 탐사 역사에서 궤도, 착륙, 이동 탐사를 단번에 달성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합니다. 특히나 주릉 로버 같은 경우는 착륙 후에 약 1년 동안 운행하면서 지표 탐사를 수행했고 모래 언덕과 얼음층 관련 연구 성과를 남겼습니다. 네. 유럽 우주국은 안타깝게 러시아와 함께 이제 엑소마스 프로그램을 추진했지만 러시아 협력이 끊기면서 일정이 지연됐고요. 네. 인도 같은 경우는 2014년 망갈리안 궤도선을 화성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키면서 주목받았는데요. 당시 발사 비용이 약 7천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할리우드 영화 그래비티 제작비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중심으로 원래는 달과 소행성 탐사에 집중을 했는데 화성 탐사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MMX 임무를 준비 중인데요. 화성의 두 위성인 포보스, 데이모스를 탐사하고 샘플을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발사는 2026년 예정이고요. 이야, 정말 다양한 나라들에서 화성 탐사에 나서고 있는데 저는 살면서 이제 달도 가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건 네. 사람이 과연 이제 달을 넘어서 화성에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만약에 사람이 화성에 가게 된다면 어떤 걸 또 조심하고 네. 위험한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지금 나사 같은 경우는 2030년대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테미스 달 탐사를 먼저 하고요. 네. 이걸 디딤돌 삼아서 달 기지에서 이제 장기 체류 기술을 익힌 다음에 화성으로 이어가려는 겁니다. 바로 화성으로 가기는 힘들고요. 예.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스타쉽 로켓을 앞세워서 10년에서 20년 내에 화성 유인 탐사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고 있거든요. 네. 다소 낙관적이지만 로켓 재사용과 메가톤급 수송 능력이 큰 무기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성 탐사에서 이제 크게 위험이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네. 긴 항해와 방사선, 그리고 혹독한 환경, 그리고 고립과 인간 심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먼저 화성 왕복은 최소 1년 이상 걸리는데요. 문제는 이제 단순 자외선이 아니라 우주선과 태양 폭발에서 나오는 고에너지 입자입니다. 장기간 노출되면 암이나
중추신경 손상 위험이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두꺼운 차폐체나 물 저장고, 자기장 차폐 같은 대책이 연구 중입니다. 그리고 혹독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화성 표면 기온은 보통 영하 수십 도고요. 대기압은 지구의 1% 수준입니다. 네. 공기도 대부분 이산화탄소라서 바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 우주복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뭐 우주복 없이 한 발짝도 내딛기 힘든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화성으로 가려면 수개월 이상 이제 좁은 우주선 그리고 기지 안에서 소수 인원만 생활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지구와 통신이 왕복으로 20분 정도 지연이 생깁니다. 그래서 네. 즉각적인 소통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일에 단순한 감염이나 치통 같은 의료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달에서 훈련하고 화성으로 향하는, 그래서 달에서 장기간 거주 그리고 자원 활용, 방사선 차폐 기술을 먼저 검증하고요. 이를 화성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가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간다면 화성에서 사람이 살 수는 있을까요? 화성 대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1% 그리고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는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현재 연구는 현지 자원 활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성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95%인데 네. 거기서 산소를 뽑아내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퍼서비어런스 같은 경우 몫이라는 장치가 있는데요. 실험 장치가 이 화성 대기에서 산소를 뽑아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2021년에서 23년 사이에 총 122g 그리고 시간당 최대 12g, 순도 98%까지 산소를 뽑아내는데 성공했는데요. 실험실 크기지만 현지 자원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첫 스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하자면 여행 가서 이제 매번 생수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정수해서 마실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화성 땅을 이용해서 벽돌을 만들거나 아니면 얼음을 녹여서 물을 얻는 방법도 연구 중인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성 토양을 활용해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 가능한 벽돌을 만드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사 연구팀은 화성흙을 고온으로 압축하거나 황을 접착제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벽돌을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 극지방에는 지금 두꺼운 얼음층이 확인됐고요. 적도 인근에도 지하 얼음이 매장돼 있을 거라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얼음을 채굴해서 녹이면 식수 그리고 산소, 로켓 연료까지 얻을 수 있어서 일종의 화성 생존 키트가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예전에 상상의 대상이었고 과연 언젠간 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아 SNC 이충환 편집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에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